할아버지도 화나면 귀 움직인다. 우리 아빠랑 똑같아. 적막한 무덤과 아이의 천진난만한 외침에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한진태 회장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죽은 아들만 가지고 있던 그 기이한 버릇을 처음 보는 꼬마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내 아빠라니? 회장이 다가가려던 순간 아이의 발목에서 선명한 붉은 반점이 드러납니다. 10년 전 죽은 아들의 몸에 있던 것과 똑같은 붉은 점.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치는 아이들과 그 뒤를 쫓다 흙구덩이에 굴러떨어진 회장님. 과연 곰팡이 핀 단칸방에 숨어 살던 이 아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회장님의 눈과 귀를 가렸던 탐욕스러운 친척들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결말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어느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권인 한진그룹의 총수 한진태 회장이 검은색 최고급 세단에서 천천히 내렸습니다. 평소라면 수십 명의 수행비서와 경호원들이 줄지어 따랐겠지만 오늘은 달랑 한진태 혼자뿐이었습니다. 한진태가 지팡이를 짚으며 가파른 묘역 언덕을 힘겹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한진태는 멈추지 않고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은 10년 전 의절하고 집을 나갔다가 5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외아들 한정우의 기일이기 때문입니다. 한진태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땀을 닦았습니다. 잘 가꿔진 잔디와 최고급 대리석으로 장식된 묘비가 보였지만 주변에는 꽃 한 송이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찾아오는 이 하나 없는 아들의 무덤이 한진태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한진태가 묘비 앞에 서서 지팡이를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아들의 이름인 한정우 석자를 닦아내며 말했습니다. 정우야, 애비 왔다. 대답 없는 묘비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한진태가 가져온 최고급 위스키 병의 뚜껑을 떨리는 손으로 따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못난 놈, 애비보다 먼저 가는 불효자식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집 나가서 고작 사고로 죽으려고 나랑 연을 끊었어? 한진태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갈라졌습니다. 10년 전 가난한 여자를 사랑하겠다며 대들던 아들을 매몰차게 내쫓았던 기억이 한진태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때 져주는 척 받아주었더라면 지금쯤 아들이 옆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한진태가 위스키를 묘비 위에 천천히 뿌리며 통곡했습니다. 보고 싶다 정우야. 꿈에서라도 한번 나와주지. 매정한 놈. 적막한 묘역에는 한진태의 흐느끼는 소리와 바람소리만 감돌았습니다. 한진태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술병을 바닥에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고요한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깨르르, 오빠 나 잡아봐라. 거기서 내가 먼저 올라갈 거야. 한진태가 깜짝 놀라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숙해야 할 묘역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소란스러운 소리에 한진태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한진태가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자 기가 막힌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와 계집아이가 신성한 한정우의 묘비 위를 미끄럼틀처럼 타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옷은 낡고해져서 꼬질꼬질했고 신발은 밑창이 다 떨어져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한진태가 지팡이를 들어 올리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녀석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게냐. 당장 내려오지 못해. 쩌렁쩌렁한 한진태의 호통에 묘역이 울렸습니다. 보통 아이들이라면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리거나 도망갔을 테지만 이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묘비 위에서 미끄럼을 타던 사내아이가 멈칫하더니 고개를 돌려 한진태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옆에 있던 계집아이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진태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내아이가 한진태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계집아이의 옆구리를 찌르며 말했습니다. 한솔아, 이것 봐. 할아버지 귀 움직인다. 계집아이인 한솔이가 한진태의 얼굴 가까이 다가와 신기하다는 듯 손가락질하며 대답했습니다. 진짜네. 우리 아빠도 화나면 귀 실룩거리는데. 할아버지도 똑같아. 우와, 신기하다. 아빠 말고 귀 움직이는 사람 처음 봐. 아이들의 당돌한 말에 한진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화가 나거나 흥분하면 오른쪽 귀가 저절로 실룩거리는 건 한진태 집안 내력인 유전적 습관이었습니다. 죽은 아들 한정우도 한진태에게 혼날 때면 늘 귀를 실룩거리곤 했습니다. 한진태가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귀를 만지작거리는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너희들, 그게 무슨 소리냐? 아빠라니? 한진태가 아이들에게 한 발자국 다가서려는 찰나였습니다. 묘역 아래쪽에서 허름한 식당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자가 사색이 되어 달려 올라왔습니다. 여자는 숨을 헐떡이며 아이들에게 달려들어 낚아채듯 품에 안았습니다. 한별아, 한솔아, 엄마가 딴 데 가지 말라고 했지. 여자가 아이들의 등짝을 때리며 울먹였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품에 안겨서도 한진태를 힐끔거렸습니다. 여자가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한진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철이 없어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진태가 여자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못 받았어도 그렇지 남의 묘비에서 뛰어놀게 해? 부모가 되어서 대체 뭘 가르치는 거야? 한진태의 호통에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한진태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낯이 익었습니다. 10년 전 아들 한정우가 결혼하겠다며 집으로 데려왔던 그 여자 서지은이었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야위고 고생한 티가 역력했지만 분명 서지은이 맞았습니다. 한진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혹시 서지은 아니냐? 서지은이 화들짝 놀라며 한진태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한진태를 알아본 서지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서지은이 뒷걸음질 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회장님? 한진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지은과 아이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때 서지은의 품에 안겨있던 사내아이 한별이가 답답했는지 다리를 버둥거렸습니다. 한별이의 바지단이 말려 올라가면서 발목이 드러났습니다. 한진태의 시선이 한별이의 발목 안쪽 복사뼈에 꽂혔습니다. 선명한 붉은색 반점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한진태가 숨을 멈췄습니다. 죽은 아들 한정우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어 한진태가 내 핏줄의 증거라며 수없이 어루만졌던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위치도 모양도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한진태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자, 잠깐 그 아이 발목 좀 보자. 한진태가 이성을 잃고 서지은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한진태의 손이 다가오자 서지은은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공포에 질렸습니다. 조카 한도준이 했던 말이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회장님 눈에 띄면 아이들을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리겠어. 살고 싶으면 죽은 듯이 숨어 살아. 서지은이 비명을 지르며 아이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안 돼요. 우리 애들 건드리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서지은이 아이들의 손목을 잡아 끌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아이들이 엄마 손에 이끌려 질질 끌려갔습니다. 엄마, 왜 그래? 신발 벗겨졌어. 한별이가 소리쳤지만 서지은은 들리지 않는 듯 묘역의 비탈길을 미친 듯이 내달렸습니다. 한진태가 지팡이도 내팽개치고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거기 서라. 서지은, 잠깐이면 된다. 내 말 좀 들어봐. 한진태가 비틀거리며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평소 운동 부족인데다 노안으로 약해진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급한데 발이 꼬이면서 한진태가 가파른 계단에서 중심을 잃고 굴러떨어졌습니다. 으악! 한진태가 비명을 지르며 흙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무릎에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한진태는 고통도 잊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어지는 서지은과 아이들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흐릿해졌습니다. 한진태가 바닥을 기어가며 손을 뻗었지만 이미 그들은 주차장 너머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가지 마라. 제발. 정우야. 한진태가 흙투성이가 된 채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찢어진 바지 사이로 피가 배어 나왔지만 한진태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진태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에 머물렀습니다. 아이들이 도망치다 흘리고 간 운동화 한 짝이었습니다. 밑창이 다 뜯어져 검은색 절연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은 날띠낡은 운동화였습니다. 한진태가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운동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운동화에서 아이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진태가 운동화를 가슴에 품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들의 묘비 앞에서 마주친 기막힌 인연이 한진태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진태 회장의 집무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진태가 다리에 깁스를 한 채 소파에 앉아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운동화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묘역에서 굴러떨어져 무릎이 깨지고 인대가 늘어났지만 한진태는 병원에 입원하라는 의사의 권유도 뿌리치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최측근인 비서실장 김 실장이 서류 봉투를 들고 조심스럽게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김 실장이 한진태의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한진태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운동화에 떨어진 밑창을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알아봤나? 김 실장이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제 묘역 입구 CCTV를 확보해서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차량 번호도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흔적도 없어서 애를 먹었습니다만 인근 재개발 구역인 달동네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한진태가 그제야 고개를 들고 김 실장을 노려보았습니다. 충혈된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한진태가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구야? 내 아들 정우랑 무슨 사이냐고. 김 실장이 황급히 서류 봉투를 열어 한 장의 진료 기록 사본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래되어 빛이 바랜 산부인과 진료 기록지였습니다. 서지은이라는 여자입니다. 10년 전 정우 도련님이 집을 나가셨을 때 동거했던 그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십시오. 김 실장이 손가락으로 기록지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7년 전 날짜가 찍힌 쌍둥이 출산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서명란에는 누군가 검은색 펜으로 박박 지워놓은 이름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한진태가 돋보기를 쓰고 그 이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워진 자국 아래로 한정우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한진태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야. 한진태가 가슴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김 실장이 물 한 잔을 건네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아직 유전자 검사를 한 건 아닙니다. 심증은 확실하지만 물증이.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 내 아들이 자기 손으로 서명한 거잖아. 내 핏줄이. 내 손주들이 살아있었어. 한진태가 오열하듯 외쳤습니다. 그동안 죽은 아들 생각에 밤잠을 설쳤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진태가 눈물을 닦으며 김 실장의 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당장 차 대기시켜.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저 운동화 주인. 내 손주 녀석 발에 신겨줘야 해. 한편 같은 시각 그룹 전무실에서는 한진태의 조카 한도준이 창밖을 내려다보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도준의 표정이 일그러지며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뭐라고? 김 실장이 산부인과 기록을 뒤졌다고? 확실해? 수화기 너머에서 심어둔 스파이의 보고가 이어지자 한도준이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벽에 집어 던졌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젠장, 늙은이가 기어이 냄새를 맡았어. 정우 형 죽고 나서 회사는 당연히 내 차지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핏줄이라니. 한도준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씩씩거렸습니다. 10년 전 한정우가 집을 나가도록 이간질하고 서지은을 협박해 숨어 살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한도준이었습니다. 한도준이 어딘가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사장이야? 나한 전문에. 일 하나 처리해야겠어. 지금 바로 주소 하나 보낼 테니까 애들 풀어서 싹 정리해. 그 여자랑 꼬맹이들 다시는 서울 바닥에 발 못 붙이게 만들어. 필요하다면 사고로 위장해도 좋아. 한도준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은 무엇이든 치워버리겠다는 악마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달동네 판자촌.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비좁은 단칸방에서 서지은이 잠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이불 하나를 셋이서 나눠 덮어야 할 만큼 옹색한 살림살이였습니다. 서지은이 방 한구석에 놓인 작은 탁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탁자 위에는 웃고 있는 한정우의 영정 사진과 촛불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서지은이 남편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여보, 나 오늘 아버님 뵈었어. 당신 기일이라 몰래 묘지에 갔다가 딱 마주쳤지 뭐야. 서지은이 코를 훌쩍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랑 똑같이 생기셨더라. 화나니까 오른쪽 귀가 실룩거리는 것까지 당신 판박이었어. 우리 한별이가 그걸 보고 할아버지 귀 움직인다고 하는데 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 잠든 한별이가 잠꼬대를 하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서지은이 아이의 이불을 고쳐 덮어주며 다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망쳤어. 당신 사촌 동생 도준 도련님이 그랬잖아. 아버님이 우리 알면 아이들 뺏어가고 죽일 거라고.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미안해 여보. 당신 아버지한테 손주들 한번 제대로 안겨드리지도 못하고. 나 정말 나쁜 아내다. 그치? 서지은의 흐느낌이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잠든 아이들의 평온한 얼굴이 서지은의 슬픔과 대비되어 더욱 애처롭게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지은이 깜짝 놀라 눈물을 닦고 방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봐,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거친 남자의 고함 소리와 함께 낡은 철문이 부서질 듯 흔들렸습니다. 한도준이 보낸 용역 깡패들이었습니다. 잠자던 아이들이 놀라서 벌떡 일어나 서지은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누구야? 한별아, 한솔아, 괜찮아. 엄마 뒤에 있어. 쉿. 서지은이 아이들을 감싸 안으며 문을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남자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빠지직 소리와 함께 문틀이 뜯겨나가고 험상궂은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흑발로 방 안에 들어와 가재도구를 마구잡이로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뭐하는 짓들이에요? 나가요. 당장 나가란 말이에요. 서지은이 악을 쓰며 대항했지만 남자 하나가 서지은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서지은이 바닥에 나뒹굴자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때리지 마세요. 우리 엄마 때리지 마. 한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깡패의 다리를 때리며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깡패가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좋은 말 할 때 방 빼. 애들 명줄 재촉하기 싫으면 당장 짐 싸서 꺼지라고. 와장창. 선반 위에 있던 그릇들이 깨지면서 파편이 아이들 쪽으로 튀었습니다.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달동네 입구. 한진태가 탄 검은색 리무진이 가파른 언덕길을 힘겹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조수석에서 뒤를 돌아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길이 좁아서 차가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한진태가 창밖을 내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밀고 올라가. 내 새끼들이 저 위에 있는데 차가 문제야? 당장 뚫어. 운전기사가 엑셀을 밟자 리무진이 굉음을 내며 좁은 골목길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길가에 쌓여있던 적치물들이 치이고 차체가 긁혔지만 한진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한진태의 귀에 어디선가 아이들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직감적으로 자신의 핏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진태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어떤 놈들이 감히. 김 실장, 경호팀 빨리 붙으라고 해. 저놈들 다 박살 내버려. 차가 서지은의 집 앞에 멈추기도 전에 한진태가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깁스를 한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지팡이를 짚고 뛰다시피 걸음을 옮겼습니다. 깨진 창문 틈으로 깡패들이 아이들을 위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진태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10년 전 아들을 내쫓았던 그날의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진태가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며 천둥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이놈들, 당장 그 더러운 손 치우지 못해. 내 이놈들, 당장 그 더러운 손 치우지 못해. 한진태 회장의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좁은 단칸방을 뒤흔들었습니다. 서지은의 집에서 행패를 부리던 용역 깡패들이 흠칫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입구에 서 있는 노인이 누군지 파악하기도 전에 뒤따라 들어온 건장한 경호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깡패들의 팔을 꺾고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누구야 당신들. 깡패 두목이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려 했지만 경호원들의 제압 기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우당탕거리는 소리와 함께 세간살이가 부서지고 좁은 방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한진태가 지팡이로 바닥을 쾅 내리찍으며 소리쳤습니다. 감히 누구 앞이라고 고개를 쳐들어. 내 집 안방에서 이게 무슨 짓거리들이야. 당장 끌어내. 경찰서에 쳐넣어버려. 한진태의 서슬 퍼런 기세에 깡패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개처럼 끌려나갔습니다. 소란스럽던 방 안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부서진 문짝과 깨진 그릇 조각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 마치 폭격을 맞은 듯 했습니다. 서지은은 구석에 아이들을 몰아넣고 온몸으로 감싼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서지은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끼며 빌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방 뺄게요. 당장 나갈게요. 제발 우리 아이들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이요. 서지은은 한진태가 깡패들을 쫓아내준 구원자가 아니라 깡패들의 우두머리이거나 한도준이 보낸 더 무서운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한진태가 찢어진 옷을 입고 바들바들 떠는 서지은과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핏줄이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진태가 욱신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방 안으로 한 발자국 들어섰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진태의 시선이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밥상에 머물렀습니다. 죽은 아들 한정우의 영정사진과 반쯤 타다 남은 양초 그리고 식어 빠진 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진태가 비틀거리며 다가가 아들의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정우야, 내 처자식을 이렇게 두고 눈이 감기더냐. 이 불효자식아. 한진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야 서지은이 고개를 살짝 들고 한진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묘역에서 봤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서지은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한진태가 천천히 몸을 돌려 서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한진태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서지은이 맞느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한진태의 목소리에 서지은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서지은이 아이들을 더 꽉 끌어안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아버님이 아이들 뺏어가실 거잖아요. 절대 못 줘요. 서지은의 격한 반응에 한진태가 멈칫했습니다. 그때 서지은의 등 뒤에 숨어있던 한별이가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습니다. 한별이가 훌쩍거리는 엄마의 옷자락을 잡으며 당돌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저 할아버지가 나쁜 아저씨들 혼내줬어. 한별이가 한진태 앞으로 아장아장 걸어 나왔습니다. 서지은이 기겁하며 아이를 잡으려 했지만 한별이는 이미 한진태의 다리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별이가 고개를 들어 한진태를 올려다보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처럼 힘세다. 짱이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미소를 보는 순간 한진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죽은 정우의 어린 시절 사진을 그대로 오려붙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특히 웃을 때 눈꼬리가 반달처럼 휘어지는 모습은 유전자 검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한진태가 떨리는 손을 뻗어 한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하고 보드라운 머릿결이 손바닥에 닿자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래, 아빠를 닮아서 용감하구나. 이름이 뭐냐? 한별이에요. 얘는 내 동생 한솔이. 한별이가 뒤에 숨은 여동생을 가리켰습니다. 한진태가 울컥 치솟는 감정을 억누르며 뒤에 서 있는 김 실장에게 손짓했습니다. 김 실장, 당장 가져와. 김 실장이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서
유전자 검사 키트를 꺼냈습니다. 면봉과 작은 비닐팩이 나왔습니다. 서지은이 그것을 보고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애들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예요? 한진태가 젖은 눈으로 서지은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확인해야겠다. 내 아들 핏줄이 맞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겠어. 만약 맞다면 내가 너희를 이 지옥에서 꺼내줄 거다. 서지은은 거부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아이들의 입안을 면봉으로 긁어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아이들은 사탕을 준다는 말에 입을 크게 벌리고 얌전하게 있었습니다. 검체가 밀봉되어 퀵서비스 편으로 보내졌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몇 시간이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한진태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가져다 준 방석도 마다하고 곰팡이 핀 차가운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진태가 서지은에게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앉아라. 물어볼 게 있다. 서지은이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한진태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방 안에는 낡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한진태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랬어? 정우가 가고 나서라도 나를 찾아올 수 있었잖아.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살려달라고 빌었어야지. 왜 이런 시궁창 같은 곳에서 내 손주들을 굶겼어? 한진태의 목소리에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지은이 고개를 푹 숙이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서지은이 입술을 깨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어요. 도준 도련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한진태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조카 한도준의 이름이 나오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도준이가 뭐라더냐? 서지은이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 장례식장에 갔을 때 도준 도련님이 문 앞에서 막았어요. 아버님은 너랑 아이들 꼴도 보기 싫어하신다고. 만약 눈앞에 나타나면 아이들을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릴 거라고 했어요. 뭐라고? 한진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지은이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안 믿어요. 대한민국 최고 재벌 회장님이 사람 하나 없애는 거 일도 아니라고 협박하는데 저는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우리 새끼들 죽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숨어 살았어요. 죽은 듯이 숨만 쉬고 살았다고요. 쿵. 한진태가 주먹으로 방바닥을 내리쳤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말이 딱 이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후 가장 곁에서 자신을 위로하고 회사를 챙겼던 조카 한도준이었습니다. 그런 놈이 뒤로는 자신의 눈과 귀를 가리고 핏줄을 내쳤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이 죽일 놈, 짐승만도 못한 놈, 감히 내 이름을 팔아서 천륜을 끊어나. 한진태가 부들부들 떨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혈압이 치솟아 뒷목이 뻐근해졌습니다. 김 실장이 놀라서 다가왔지만 한진태는 손을 저어 물리쳤습니다. 나라, 내가 내 손으로 그놈 목을 비틀어 놓을 거야. 분노와 배신감으로 얼룩진 시간이 흐르고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김 실장이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김 실장의 표정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한진태에게 건넸습니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지은도 숨을 죽이고 한진태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진태가 봉투를 뜯는 손이 심하게 떨려 종이가 찢어졌습니다. 한진태가 결과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들과 그래프들이 보였지만 한진태의 눈에는 맨 아래 적힌 굵은 글씨만 들어왔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 한진태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종이가 구겨질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한진태가 고개를 들어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영문도 모른 채 눈만 깜빡이는 저 아이들이 자신의 아들 정우가 남기고 간 진짜 핏줄이었습니다. 한진태가 결과지를 가슴에 품고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으흐흐, 정우야. 아이고 내 새끼야.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처절한 통곡이 좁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진태는 체면도 위엄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저 뒤늦게 찾은 핏줄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사무치는 그리움뿐이었습니다. 한진태가 무릎으로 기어가 서지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거칠고 튼 며느리의 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이 못난 시애비를 용서해다오. 내가 눈이 멀어서 너희를 이 고생을 시켰구나. 서지은은 천하의 한 회장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고 비는 모습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름이 본물 터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님, 흑흑, 저 정말 힘들었어요. 애들 아빠 보고 싶어서 죽고 싶었는데 애들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서지은도 한진태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엄마가 울자 한별이와 한소리도 따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 엄마 울지 마. 아이들이 한진태의 등 뒤에 매달리고 품에 안겼습니다. 한진태가 양팔을 벌려 아이들과 며느리를 한꺼번에 끌어안았습니다. 곰팡이 냄새나는 좁은 단칸방에서 대한민국 최고 재벌 회장과 가장 가난한 가족이 하나가 되어 울고 있었습니다. 한진태가 눈물 젖은 얼굴을 들어 결연한 표정으로 김 실장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김 실장, 당장 차 불러. 리무진 있는 대로 다 끌고 와. 한진태가 아이들을 품에 꽉 안으며 맹세하듯 속삭였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다. 이제부터는 이 할아버지가 너희들 지킨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내가 다 막아줄 거야.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회장님, 차량 도착했습니다. 김 실장의 보고가 떨어지기 무섭게 좁아터진 달동네 골목길이 대낮인데도 환한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귀빈들만 탄다는 최고급 검은색 리무진 5대가 줄지어 들어오는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동네 주민들이 무슨 구경이라도 난 듯 집 밖으로 뛰쳐나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저게 다 무슨 차야? 저 집 애기 엄마가 재벌가 며느리라는 소문이 진짜였나 봐. 웅성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지만 한진태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한진태가 서지은의 어깨를 감싸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 가자. 더 이상 이런 곳에 있을 필요 없다. 서지은이 쭈뼛거리며 방 안을 돌아보았습니다. 비록 곰팡이가 피고 좁은 방이었지만 남편을 잃고 아이들과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버텨온 지난 5년의 세월이 묻어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서지은이 낡은 장롱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애들 옷이랑 앨범은 챙겨야. 한진태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치며 말을 잘랐습니다. 두고 가라. 이 지긋지긋한 간한 냄새나는 물건들은 실오라기 하나도 가져가지 마. 다 버리고 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가서 다 새로 사줄 테니까 몸만 나와라. 한진태의 호통에 서지은이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 호통 속에 담긴 깊은 애정과 안타까움을 알기에 서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지은이 품속에 남편의 사진이 든 낡은 앨범 하나만 소중히 챙겨들고 일어섰습니다. 네, 아버님. 알겠습니다. 한진태가 먼저 밖으로 나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한별아, 한솔아, 이리 온. 할아버지가 멋진 차 태워줄게. 아이들이 쪼르르 달려나와 리무진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동으로 스르르 열리는 뒷문을 보며 한별이가 소리쳤습니다. 우와, 엄마 이거 봐. 우주선 같아. 문이 저절로 열려. 오빠 이거 진짜 타도 돼? 신발 신고 타? 아이들의 순진한 질문에 한진태가 허허 웃으며 아이들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그럼 신발 신고 마음껏 뛰어도 된다. 이건 너희 아빠가 너희들을 위해 남겨둔 선물이나 마찬가지야. 어서 타거라. 한진태가 아이들을 태우고 서지은까지 차에 오르자 리무진 행렬이 미끄러지듯 달동네를 빠져나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낡은 판잣집들을 바라보는 서지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지난 고생에 대한 작별 인사이자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1시간 뒤 차는 서울의 부촌인 성북동 언덕길을 올라 거대한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높은 담벼락과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잘 가꿔진 정원이 나타나자 아이들이 창문에 얼굴을 받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엄마, 저기 봐. 공원이야. 우리 집보다 100배는 커. 차가 현관 앞에 멈추기도 전에 저택 안에서 한 여인이 맨발로 뛰쳐나왔습니다. 한진태의 아내 박명순 여사였습니다. 김 실장에게 미리 연락을 받은 박명순은 신발 신을 정신도 없었습니다. 한진태가 차 문을 열고 아이들을 내려주자 박명순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죽은 아들 정우를 쏙 빼닮은 아이들을 보자마자 박명순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 세상에, 정말 살아있었구나. 정우야. 박명순이 무릎걸음으로 다가와 아이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낯선 할머니의 통곡에 아이들이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치려 하자 서지은이 아이들의 등을 떠밀며 말했습니다. 인사드려. 친할머니셔. 너희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아빠의 어머니야. 그 말에 한별이가 박명순의 눈물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어디 아파요? 보 해줄까요? 박명순이 한별이의 손을 잡고 볼을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아니다. 안 아파. 너희들 보니까 안 아파. 아이고, 내 강아지들. 이리 좀 가까이 와봐라. 어디 다친 데는 없니? 밥은 먹었어? 박명순의 시선이 뒤에 서 있는 서지은에게 향했습니다. 비쩍 마른 몸에 낡은 옷을 입고 서 있는 며느리의 모습에 박명순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명순이 일어나 서지은에게 다가가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시어머니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아가,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내가 미안하다.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이 못난 시어미를 원망해라. 서지은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죄송해요. 진작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두 여인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진태가 헛기침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자. 다들 그만 울고 들어가자. 애들 배고프겠다. 밥부터 먹여야지. 한진태의 말에 박명순이 정신을 차리고 서지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들어가자.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있어. 김 집사, 뭐하고 있어? 빨리 애들 씻길 물 받아. 박명순의 불호령에 집사들과 도우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한진태는 거실에 도열한 고용인들을 집합시켰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이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한진태가 지팡이로 바닥을 짚으며 엄숙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아이들과 아이 엄마가 이 집의 주인이다. 내 핏줄이고 내 상속자들이야. 물 한 잔을 떠와도 내게 하듯 깍듯하게 모셔라. 만약 털끝 하나라도 소홀히 대했다가는 그날로 내 집에서 나갈 각오들 해. 알겠나? 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우렁찬 대답이 저택을 울렸습니다. 서지은은 너무나 달라진 대우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곰팡이 핀 방에서 쫓겨날까봐 전전긍긍했는데 하루아침에 재벌가 사모님 대우를 받으니 꿈만 같았습니다. 잠시 후 아이들과 서지은은 깨끗하게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박명순이 백화점에서 급히 공수해온 최고급 실내복이었습니다. 식당으로 들어서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진 진수성찬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갈비찜, 랍스터, 잡채, 불고기 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은 다 모여 있었습니다. 한별이와 한소리가 눈을 반짝이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우와, 이거 다 먹어도 돼요?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 한진태가 흐뭇하게 웃으며 젓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럼 다 너희들 거야. 매일매일 생일처럼 먹게 해줄 테니까 어서 먹어라. 아이들이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양손에 갈비를 들고 뜯는 모습이 어찌나 복스럽던지 한진태와 박명순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박명순이 생선 가시를 발라 서지은의 밥그릇에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너도 많이 먹어라. 왜 이렇게 말랐어? 살 좀 쪄야겠다.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해. 내가 다 해줄게. 서지은이 목이 메어 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쌀밥과 정성스러운 반찬에서 시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평생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 먹어봐요. 서지은이 눈물을 글썽이자 한진태가 짐짓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밥 먹을 때 울면 복 달아난다. 이제부터는 웃을 일만 있을 거야.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만 생각해.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은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다 잠이 들었습니다. 천사 같은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던 한진태가 조용히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한진태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가족을 찾았으니 이제는 가족을 괴롭힌 놈을 응징할 차례였습니다. 한진태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내일 아침 임원회의 소집해. 그리고 한도준 그놈 당장 내 방으로 오라고 해. 내 새끼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지. 한진태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한도준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초조하게 술을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는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용역 깡패들이 실패하고 한 회장이 아이들을 데려갔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젠장, 늙은이가 기어이 데려갔어. 이대로 있으면 다 뺏긴다. 한도준이 휴대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 한도준이 비열하게 속삭였습니다. 부장님 접니다. 기사 하나 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소설 좀 써보시죠. 한진그룹 회장이 노망이 났다고요. 어디서 근본도 없는 애들을 데려와서 친손주라고 우긴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유전자 검사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살짝 흘려주시고요. 네네. 광고비는 섭섭지 않게 챙겨드릴 테니까 아주 자극적으로 뽑아주십시오. 전화를 끄는 한도준의 얼굴에 악마 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친자 확인? 웃기지 마. 여론이 가짜라고 믿으면 진짜도 가짜가 되는 거야.
내가 형 죽고 5년을 어떻게 버텼는데. 절대 안 뺏겨.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의 밤. 한진태의 저택에는 따스한 행복의 불빛이 켜졌지만 그 불빛을 꺼뜨리려는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진태 회장은 회사로 출근하는 대신 아이들과 서지은을 데리고 시내에서 가장 큰 백화점 명품관으로 향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행차한다는 소식에 백화점 지점장부터 직원들까지 정문 앞에 도열에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한진태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서며 유아동복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매장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떤 스타일을 찾으시는지요? 신상품으로 보여드릴까요? 한진태가 지팡이로 매장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을 가리키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고를 것 없다. 여기 있는 것 전부 다 포장해. 사이즈는 우리 손주들한테 맞는 걸로 싹 다 담아. 장난감도 저기 진열된 거 종류별로 하나씩 다 챙겨서 집으로 보내. 직원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광경이 눈앞에서 펼쳐지자 서지은이 당황해서 한진태의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아버님, 이건 너무 과해요. 애들이 금방 크는데 이렇게 많이는 필요 없어요. 한진태가 서지은의 손등을 토닥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 손주들이다. 지난 7년 동안 못해준 거 다 해주려면 백화점을 통째로 사도 모자라. 너도 사양 말고 골라라. 내 며느리가 어디 가서 기죽는 거 나 못 본다. 한진태는 서지은을 여성복 매장으로 데려가 최고급 정장과 코트 그리고 보석까지 직접 골라주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서지은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꾀재재한 티셔츠 대신 우아한 원피스를 입은 서지은의 모습에서 기품이 흘렀습니다. 한진태가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한진가 며느리 태가 나는구나. 예쁘다. 정우 녀석이 눈은 높았어. 죽은 남편의 이름이 나오자 서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한별이와 한솔이도 새 옷으로 갈아입고 왕자님 공주님이 되어 거울을 보며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할아버지, 나 멋있죠?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 같아. 할아버지 최고. 사랑해요. 아이들이 한진태의 다리에 매달려 애교를 부리자 한진태의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한진태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돈이 많아도 쓸 곳이 없어 허무했던 지난날들이 아이들의 웃음 한 방에 씻은 듯이 날아갔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저택으로 돌아오니 정원은 완전히 딴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진태가 아침 일찍 지시해 놓은 대형 미끄럼틀과 그네가 잔디밭 한가운데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고상한 소나무와 조각상이 있던 자리를 알록달록한 놀이기구가 차지했지만 한진태는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우와, 놀이터다. 우리 집 마당에 놀이터가 생겼어. 아이들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환호성을 지르며 정원으로 내달렸습니다. 한별이와 한솔이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며 까르르 웃는 소리가 높은 담장을 넘어온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진태는 정원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아이들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10년 동안 적막 강산 같았던 대저택에 비로소 사람 사는 온기가 돌았습니다. 박명순 여사가 쟁반에 과일을 깎아오며 한진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 그렇게 웃는 거 정우 가고 나서 처음 봐요. 박명순의 말에 한진태가 눈가를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나 말이야. 내가 미쳤지. 이렇게 예쁜 녀석들을 두고 정우가 나한테 선물 하나는 제대로 남기고 갔어.
두 노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뛰어노는 손주들을 보며 만면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은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거실 풍경은 더욱 정겨웠습니다. 천하의 한진태 회장이 바닥에 엎드려 아이들을 등에 태우고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라, 말이 너무 느리다. 할아버지 달려. 한별이가 한진태의 등 위에서 엉덩이를 들썩였습니다. 한진태가 과장되게 헐떡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허리 부러진다. 살려라. 거실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한참을 놀아주던 한진태가 지쳐서 소파에 기대앉자 아이들이 쪼르르 달려와 양옆에 앉았습니다. 한진태가 동화책을 집어들고 돋보기를 썼습니다. 자, 오늘은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 해줄게.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 한진태가 굵은 목소리로 호랑이 흉내를 내자 아이들이 자지러지게 웃었습니다. 서지은은 주방에서 과일을 깎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할아버지의 사랑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서지은이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아버님이 아이들을 정말 예뻐하셔. 당신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우리 정말 행복해. 그때였습니다. 거실 바닥에서 블록 놀이를 하던 한별이가 갑자기 동작을 멈췄습니다. 들고 있던 블록 조각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별이가 작은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으윽. 한진태가 책을 읽다 말고 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한별아, 왜 그러냐? 졸리냐? 하지만 아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별이가 숨을 헐떡이며 식은땀을 줄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순식간에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한별이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한진태를 바라보며 겨우 입을 떼었습니다. 할아버지, 숨이 안 쉬어져요. 가슴이 아파. 한별아. 한진태가 소스라치게 놀라 책을 던지고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심장이 터질 듯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서지은이 과일 접시를 떨어뜨리며 달려왔습니다. 접시가 깨지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평화롭던 저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한별아, 정신 차려. 엄마 봐봐. 왜 그래? 서지은이 사색이 되어 아이의 뺨을 두드렸지만 한별이의 눈동자가 뒤로 넘어가며 의식을 잃고 축 늘어졌습니다. 한진태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김 기사, 차 대기시켜.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해. 빨리. 한진태가 한별이를 들쳐 업고 현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신발을 신을 새도 없이 맨발로 뛰었습니다. 뒤따라오던 박명순이 비틀거리며 주저앉았고 서지은은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한진태의 뒤를 쫓았습니다. 리무진이 굉음을 내며 병원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차 안에서 한진태는 의식을 잃은 한별이의 손을 비비며 절규했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하느님 제발. 이제 겨우 만났는데. 제발 살려주세요. 한진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적셨습니다. 죽은 아들을 보낼 때 느꼈던 그 끔찍한 공포가 다시금 한진태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달려들었습니다. 한진태는 응급실 밖으로 밀려나 유리창 너머로 손주에게 산소호흡기가 씌워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서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기도하듯 두 손을 모으고 오열했습니다. 초조한 시간이 흐르고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한진태가 의사의 가운을 부여잡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 어떻습니까? 괜찮은 겁니까? 의사가 곤란한 표정으로 차트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검사 결과 유전성 비후성 심근증입니다. 심장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져서 혈류를 막고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한진태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 병명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바로 죽은 아들 한정우가 앓았던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도련님과 같은 병력입니다. 유전된 것 같아요. 지금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한진태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뭐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당장 수술해요.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살려내란 말이요. 의사가 고개를 숙이며 침통하게 말했습니다. 워낙 희귀한 케이스인데다 아이가 어려서 수술을 견뎌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 성공 확률이 50% 미만입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50%. 동전 던지기와 같은 잔인한 확률이었습니다. 한진태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이제 막 찾은 행복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서지은이 비명을 지르며 실신했고 한진태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으며 주저앉았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날 가장 큰 불행이 그림자처럼 그들을 덮쳤습니다. 한별이가 중환자실로 옮겨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지만 병원 밖 세상은 한진태 회장을 물어뜯으려는 하이에나 떼처럼 시끄러웠습니다. 한진태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는 손주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 김 실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김 실장이 숨을 헐떡이며 휴대폰 화면을 한진태에게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인터넷이고 뉴스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진태가 퀭한 눈으로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속보 한진그룹 한진태 회장, 치매 초기 증상 의혹? 단독 재벌가에 갑자기 나타난 숨겨진 손주들, 유전자 조작 가능성 제기, 충격 꽃뱀에게 홀린 한진태 회장, 경영권 위기. 한진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한진태가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게 다 무슨 헛소리야. 누가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야. 김 실장이 깨진 휴대폰을 주우며 울먹였습니다. 한도준 전무입니다. 전무님이 언론사에 찌라시를 뿌린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주주들이 병원 로비까지 몰려와서 회장님 물러나라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진태가 뒷목을 잡고 비틀거렸습니다. 손주가 사경을 헤매는 이 위급한 상황에 등 뒤에서 칼을 꽂는 조카의 만행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김 실장이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법원에 회장님에 대한 성년 의견인 게시 심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회장님이 판단력을 잃으셨으니 법적 권한을 정지시키고 자기가 대리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은행에서도 대출금 회수하겠다고 난리입니다. 회장님, 지금 당장 본사로 가셔서 수습하지 않으시면 회사가 넘어갑니다. 한진태가 중환자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쿵 쳤습니다. 안에서는 손주가 죽어가고 밖에서는 회사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못 간다. 내가 지금 어딜 가. 내 새끼가 저러고 있는데 내가 회장 자리가 다 무슨 소용이야. 한진태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서지은은 구석 의자에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병도 회사의 위기도 모두 자기 탓인 것만 같아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한도준이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한도준이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한도준이 바닥에 주저앉은 한진태를 내려다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삼촌, 꼴이 이게 뭡니까? 천하의 한진태 회장님이 병원 바닥에서 청승을 떨고 계시네. 한진태가 벌떡 일어나 한도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노인의 악력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억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내 이놈, 내가 사람 새끼냐?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내가 밖에서 헛소문을 퍼뜨려. 한도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한진태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한도준이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헛소문이라니요. 섭섭하게. 저는 회사를 살리려고 총대를 맨 겁니다. 삼촌이 노망나서 출처도 모르는 애들한테 회사를 넘기려 하니까 주주들이 불안해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니었으면 벌써 부도났어요. 뭐라고? 노망? 한도준이 서류 봉투 하나를 한진태의 가슴팍에 툭 쳤습니다. 긴 말 안 하겠습니다. 경영권 포기 각서입니다. 여기에 도장 찍으세요. 그럼 제가 병원비는 지원해드리죠. 수술비가 꽤 들 텐데 지금 삼촌 계좌 다 동결된 거 아시죠? 한진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확인해 볼 새도 없이 한도준이 이미 손을 써둔 것이었습니다. 돈줄을 끊어놓고 목숨을 담보로 흥정을 하러 온 악마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한도준이 중환자실 쪽을 힐끔거리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그나저나 저 꼬맹이가 수술을 버틸 수나 있으려나 모르겠네. 정우 형도 심장 때문에 갔는데 핏줄은 못 속이나 봐요? 아니지. 진짜 정우 형 핏줄이 맞긴 합니까? 그 여자가 어디서 씨를 받아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만도 못한 놈. 한진태의 이성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한진태가 옆에 있던 링거 거치대를 번쩍 들어 올려 한도준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죽여버리겠다는 살기가 번득였습니다. 으악! 한도준이 기겁하며 몸을 피했습니다. 쇠기둥이 바닥에 쾅 하고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한진태가 다시 링거대를 잡고 달려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시야가 핑 돌면서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혈압이 치솟은 탓이었습니다. 한진태가 뒷목을 잡으며 비틀거리더니 그 자리에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한진태를 부축했습니다. 한진태는 입에 거품을 물고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한도준을 향해 손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놈 잡아. 하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도준이 쓰러진 한진태를 보며 먼지를 털어내듯 옷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숙여 한진태의 귀에 대고 섬뜩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냥 편하게 가세요, 삼촌. 저 꼬맹이 따라가셔야죠. 회사는 제가 잘 먹겠습니다. 한도준이 수행원들을 이끌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복도에는 한진태의 거친 숨소리와 김 실장의 울음소리만 남았습니다. 서지은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지고 아이는 죽어가고 남편을 죽음으로 문원수가 승리자가 되어 나가는 모습이 슬로 모션처럼 눈에 박혔습니다. 서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두려움은 분노로, 슬픔은 도끼로 변했습니다. 서지은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병실 구석에 놓인 자신의 낡은 가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달동네에서 나올 때 유일하게 챙겨왔던 그 낡은 가방이었습니다. 서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과 낡은 가죽의 감촉이 닿았습니다. 5년 전 남편 한정우가 사고 당일 아침에 남기고 갔던 물건이었습니다. 5년 전 비 오는 아침, 한정우가 출근하기 전 신발장에서 서지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매우 불안해 보였습니다. 지은아, 만약 오늘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나중에라도 꼭 아버지한테 이걸 전해줘. 도준이가 나를 협박하고 있어. 내가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걸 알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한정우가 자신의 예비 휴대폰과 작은 SD카드를 서지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보험이라고 생각해. 절대 도준이 눈에 띄면 안 돼. 약속해.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서지은이 현실로 돌아와 손에 쥔 SD카드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동안 무서워서 한도준이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해서 차마 꺼내지 못했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쓰러졌고 아이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싸우지 않으면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서지은이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서지은이 쓰러져 있는 한진태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실장이 응급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지은이 한진태의 손을 잡으며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희미해져 가던 한진태의 눈동자가 며느리의 목소리에 초점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서지은이 품속에서 SD카드를 꺼내 한진태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조각이 한진태의 손바닥을 찔렀습니다. 이게 뭐냐? 한진태가 겨우 입을 떼어 물었습니다. 서지은이 눈물을 삼키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정우 씨가 남긴 거예요. 도준 도련님이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증거예요. 블랙박스 영상이랑 통화 녹음이 들어있어요. 한진태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죽어가던 노인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지은이 한진태를 부축해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아버님. 가서 다 밝혀내요. 우리 한별이 살리려면 정우 씨 억울한 거 풀려면 아버님이 일어나셔야 해요. 제가 모실게요. 한진태가 며느리의 부축을 받아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복수심이 그를 지탱했습니다. 한진태가 SD카드를 주머니에 넣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 가자. 내 손으로 그놈 숨통을 끊어놓으러 가자. 한진태가 김 실장을 바라보며 명령했습니다. 김 실장, 차 대기시켜. 임시 주주총회장으로 간다. 휠체어 준비해. 하지만 회장님, 지금 몸 상태로는 무리입니다. 잔말 말고 준비해. 내가 죽더라도 그놈 지옥 보내고 죽을 테니까. 한진태의 호통에 김 실장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을 나서는 한진태와 서지은의 뒷모습에는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벼랑 끝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진그룹 본사로 향하는 리무진 아니었습니다. 한진태 회장의 손에는 서지은이 건넨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습니다. SD카드에 담긴 파일을 재생하는 한진태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화면 속에 5년 전 죽은 아들 한정우의 목소리와 조카 한도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형, 좋은 말할 때 포기각서 쓰고 해외로 꺼져.
회장님은 이미 형 버렸어. 도준아,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한별이랑 한솔이는 어쩌고. 알게 뭐야. 형만 없어지면 회사는 다 내 거야. 가는 길 심심하지 않게 브레이크는 내가 좀 손봐뒀어. 잘 가라 형. 끼익하는 끔찍한 파열음과 쾅 하는 충돌음이 이어지더니 영상이 끊겼습니다. 차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한진태가 태블릿 PC를 가슴에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크아, 정우야, 이 불쌍한 놈아, 애비가 죄인이다. 저 뱀 같은 놈을 옆에 두고 내 새끼를 사지로 몰았어. 한진태의 통곡에 옆에 앉은 서지은도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김 실장이 룸미러로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진태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슬픔은 순식간에 살기로 바뀌었습니다. 김 실장, 더 빨리 밟아. 내 손으로 그놈 가죽을 벗겨놓기 전엔 눈도 못 감는다. 같은 시각 한진그룹 대회의실은 임시 주주총회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단상 위에 선 한도준은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잘 재단된 양복을 입고 마이크를 잡은 한도준의 모습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한도준이 주주들을 둘러보며 침통한 표정을 연기했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도 제 삼촌이신 한진태 회장님의 해임안을 상정하게 되어 마음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현재 판단력을 상실하셨습니다. 출처불명의 아이들에게 현혹되어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경영을 등한시하고 계십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결단입니다. 객석에 앉은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래도 한 회장이 일궈놓은 회사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지. 치매라잖아. 게다가 족보도 없는 애들한테 지분을 넘긴다니 말이 돼? 여론은 이미 한도준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한도준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의사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한진태 회장의 해임안을 가결하겠습니다. 한도준이 의사봉을 내리치려는 찰나였습니다. 쾅! 대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찬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한진태가 링거 바늘 자국이 선명한 손으로 휠체어 바퀴를 굴리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서지은과 건장한 경호원들이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한진태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그 망치 당장 멈추지 못해. 한도준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죽어가던 노인네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한도준이 마이크를 잡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병원에 계셔야 할 분이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몸도 성치 않으신데 들어가시죠. 한진태가 휠체어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서지은이 부축하려 했지만 한진태는 손을 저어 뿌리쳤습니다. 두 다리로 버티고 선 한진태의 눈에서 시퍼런 안광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내 놈이 내 회사에서 주인 행세하는 꼴을 보려고 왔다. 내가 치매라고? 내 손주가 가짜라고? 한진태가 단상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좌중을 압도하는 기세에 주주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한진태가 지팡이로 한도준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진짜 가짜는 바로 저 단상 위에 서 있는 놈이다. 내 아들을 죽이고 회사를 가로채려는 살인마가 바로 저놈이야.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살인마라는 단어에 한도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도준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경비, 뭐 하는 거야? 이 노인네 당장 끌어내. 헛소리 못하게 입 막아. 경비원들이 다가오려 하자 한진태가 김 실장에게 눈짓했습니다. 틀어라.
저놈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공개해. 김 실장이 방송실에 신호를 보내자 대형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치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한도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들었던 그 끔찍한 협박 내용이었습니다. 형만 없어지면 회사는 다 내 거야. 브레이크는 내가 좀 손봐뒀어. 주주총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주주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브레이크를 손봤다니? 한 전무가 한정우 이사를 죽였다는 거야? 세상에. 한도준이 귀를 막으며 발악했습니다. 꺼. 당장 끄라고. 저건 조작이야. 요즘 유행하는 딥페이크라고. 다 가짜야. 한도준이 미친 사람처럼 날뛰며 스크린을 가리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영상에는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도 유유히 차를 돌려 도망가는 한도준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습니다. 한진태가 단상 위로 올라가 덜덜 떨고 있는 한도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놈 입으로 말해봐라. 이것도 조작이냐? 내 아들 정우가 죽어가는데 넌 웃으면서 도망쳤어. 그래놓고 내 앞에서 충신인 척 연기를 해? 짐승만도 못한 놈. 짝! 한진태의 손바닥이 한도준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습니다. 한도준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입가에서 피가 터졌지만 한도준은 바닥을 기며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아니에요, 삼촌. 오해입니다. 저거 다 서지은 저 여자가 꾸민 짓이에요. 돈 뜯어내려고 조작한 거라고요. 한도준이 단상 아래 서 있는 서지은을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서지은이 싸늘한 눈빛으로 한도준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비겁하네요, 도준 씨. 끝까지 남 탓만 하고. 당신이 그랬죠? 아이들 죽이겠다고. 그래서 5년 동안 숨죽여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안 참아요. 당신이 죽인 내 남편, 당신이 짓밟은 우리 가족의 억울함 다 갚아줄 거예요. 그때 회의장 뒤쪽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한도준 씨, 살인 교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한도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컹하는 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도준이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이거 나 한진그룹 전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변호사 불러. 한진태가 끌려가는 한도준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리고 한도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하듯 말했습니다. 변호사? 부를 테면 불러봐라. 대한민국 최고 로펌 다 사서라도 넌 못 나오게 할 거다. 감옥에서 평생 썩어라. 그 안에서 내가 죽인 정우한테 매일 밤 빌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삼촌, 한 번만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한도준의 처절한 비명이 멀어지며 회의장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회의장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주주들이 하나둘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진태의 용기 있는 결단과 정의 구현에 대한 찬사였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진그룹은 역시 한 회장님이 이끄셔야 합니다. 회의만은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진태에게는 경영권 방어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진태가 박수 소리를 뒤로하고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김 실장, 당장 병원으로 가자. 수술 시간 다 됐다. 한진태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다시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지만 정신력으로 버텼습니다. 서지은이 휠체어를 밀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진태가 서지은의 손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고맙긴. 이제 시작이다. 나쁜 놈 쫓아냈으니 이제 우리 한별이만 살리면 돼. 가자. 내 손주가 기다린다. 리무진이 다시 병원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억울하게 죽은 한정우가 하늘에서 아버지를 응원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진태는 차 안에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우야, 내 원수는 갚았다. 그러니 제발 한별이는 데려가지 마라. 이예비 소원이다. 차는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생사를 오가는 수술실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는 시계초침 소리마저 크게 들릴 정도로 무거운 정막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진 지 벌써 12시간이 지났습니다. 한진태 회장은 휠체어에 앉은 채 미동도 하지 않고 굳게 닫힌 수술실 문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바싹 말라 비틀어졌고 눈은 퀭했지만 시선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옆에 앉은 아내 박명순 여사는 두 손을 모으고 끊임없이 기도를 올리고 있었고 서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내 남은 수명 다 가져가도 좋으니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한진태가 속으로 수천 번도 넘게 되뇌던 기도가 간절함으로 변해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딩동하는 소리와 함께 수술실 위에 붉은 등이 꺼지고 초록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드르륵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피곤에 젖은 얼굴로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한진태가 휠체어 바퀴를 급하게 굴리며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지은과 박명순도 벌떡 일어나 의사를 에워쌌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 우리 한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진태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의사가 긴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적입니다, 회장님. 아이의 살려는 의지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수술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한진태의 입에서 억눌린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서지은이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흐엉. 박명순이 며느리를 끌어안고 함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진태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간이 끝나고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진태가 떨리는 손으로 의사의 손을 두 손으로 잡고 흔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며칠 뒤 일반 병실.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병실 침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별이는 산소 호흡기를 떼고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고 그 옆에는 한진태가 서툰 솜씨로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껍질이 두껍게 깎여나가 사과가 반쪽이 되었지만 한진태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한별이가 눈을 비비며 기지개를 켰습니다. 한진태가 화들짝 놀라 사과와 칼을 내려놓고 아이에게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한별아, 깼니? 할아버지 알아보겠어? 어디 아픈 데는 없고? 한별이가 눈을 깜빡이더니 배시시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배고파요. 그 한마디가 어찌나 반갑던지 한진태는 울컥하는 마음을 삼키며 삐뚤빼뚤 깎은 사과 조각을 아이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이제 안 아픈 거야. 나쁜 병균 다 쫓아냈어.
한별이가 오물오물 사과를 씹으며 말했습니다. 꿈에서 아빠를 봤어요. 아빠가 나보고 얼른 가서 할아버지랑 엄마 지켜주라고 등 떠밀었어요. 한진태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죽은 아들이 꿈에서라도 제 자식을 살려보낸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진태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습니다. 그래. 아빠 말이 맞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서로 지켜주는 거야. 할아버지가 우리 한별이 털끝 하나 안 다치게 슈퍼맨처럼 지켜줄게. 병실 문이 열리고 서지은과 한솔이가 들어왔습니다. 한솔이가 오빠 침대로 뛰어 올라가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나 심심했어. 빨리 나랑 놀자. 서지은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실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창밖의 겨울바람은 어느새 훈훈한 봄바람으로 바뀌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아들 한정우의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1년 전 한진태 혼자 쓸쓸하게 올랐던 그 묘역 언덕길을 이번에는 온 가족이 함께 오르고 있었습니다.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진태의 손에는 지팡이 대신 돗자리와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의 양옆에는 훌쩍 자란 한별이와 한솔이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빨리요. 내가 1등 할 거야. 한별이가 한진태의 손을 끌며 앞장섰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았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한진태가 숨을 헐떡이면서도 싱글벙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할아버지 숨 넘어간다. 천천히 가자. 뒤따라오던 서지은과 박명순도 양손 가득 꽃다발과 과일을 들고 웃음꽃을 피우며 올라왔습니다. 서지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습니다. 한진가 며느리로서 당당하고 우아한 기품이 흘렀고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아들의 묘비 앞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익숙하게 돗자리를 폈습니다. 1년 전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탔던 그 묘비는 이제 깨끗하게 닦여 윤이 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서지은이 심어놓은 꽃들이 만발의 알록달록한 화단을 이루고 있었죠. 아빠, 우리 왔어요. 한별이가 신고 있는 축구화를 묘비에 들이대며 자랑했습니다. 이거 봐요. 할아버지가 사주신 축구화예요. 나 이제 축구도 엄청 잘해요. 어제는 골도 넣었어요. 한솔이도 질세라 가방에서 상장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아빠, 나도 상 받았어.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금상 탔다. 여기 아빠랑 할아버지랑 다 그렸어.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묘역의 정적을 기분 좋게 깨뜨렸습니다. 한진태는 묘비 앞에 앉아 독한 위스키 대신 아이들이 좋아하는 오렌지 주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묘비를 어루만지며 담담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정우야, 보고 있냐? 내 새끼들 이렇게 잘 컸다. 한진태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후회 대신 든든함과 사랑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작년에는 내가 혼자 와서 울기만 했는데 올해는 시끄러워서 좋구나. 내가 남겨준 숙제하느라 이 애비가 쉴 틈이 없다. 그래도 고맙다. 이런 보물들을 남겨줘서 정말 고맙다. 한진태가 눈가를 훔치자 옆에 있던 박명순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서지은은 묘비를 정성스럽게 닦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어. 도준 도련님도 죗값 치르고 있고 아버님, 어머님이 나랑 애들 정말 친딸처럼 아껴주셔. 나 이제 하나도 안 힘들어. 정말 행복해. 서지은이 고개를 들어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이 마치 남편이 웃어주는 미소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은 둘러앉아 서지은이 싸온 김밥과 과일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묘역은 더 이상 죽음과 이별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이 떠난 이를 추억하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따뜻한 소풍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만 내려가자. 해지면 쌀쌀하다. 한진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아이들을 챙겼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짐을 챙겨 천천히 언덕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진태는 한별이의 손을 잡고 박명수는 한솔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지은은 뒤에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석양에 비친 가족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한진태가 걷다 말고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어지는 아들의 묘비가 황금빛 노을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진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있어라 정우야. 내년 봄에 또 오마. 그때는 더 많이 웃게 해줄게. 한진태가 다시 앞을 향해 힘차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손주 녀석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잃어버린 과거를 붙잡고 후회하는 대신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남은 생 동안 자신이 해야 할 유일한 사명임을 한진태는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가면 또 말 태워주세요. 허허 이 녀석아. 할아버지 허리 부러진다니까. 한진태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묘역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길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한진태 회장의 인생에도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의 삶에도 비로소 찬란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차가운 묘비 앞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어느새 저택의 마당을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로 가득 채우며 막을 내렸습니다. 한진태 회장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을 연 것은 그가 평생 쫓던 성공이 아니라 바지단에 묻은 흙투성이 손자국과 핏줄이 전하는 뜨거운 진심이었습니다. 비록 아들 한정우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긴 겨울을 견뎌내고 기어이 싹을 틔웠습니다. 이제 이 가족은 더 이상 과거의 슬픔 속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묘원을 내려오던 한진태 회장의 등 뒤로 쏟아지던 봄 햇살처럼 그들의 앞날에도 따스한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빌어봅니다. 우리네 삶에도 때로는 견디기 힘든 시린 겨울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서로를 보듬는 가족이 있다면 반드시 봄은 다시 찾아온다는 희망을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주는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